자, 대통령 선거가 이제 2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20날 정도 지나면 새로운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총괄 선대위원장 맡고 계신 김경수 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제야 뵙습니다. 그래요. 편의점 오기가 쉽지가 않네요. 원래 제가 편의점을 24시간 아무 때나 오시라고 이게 그 편의점을 차렸는데 이렇게 편의점 오기가 어려우시네요. 그러게요. 이게 일정이 지방 일정이 없다 보니까 지방에 편의점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진주 편의점 때 잠깐 거리에서 김장하 쌤 뵀을 그렇습니다. 때. 그때부터 저희가 말씀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모든 공직자가 김장하처럼 살아야 된다. 네, 대단히 높은 수준이라고 하시는. 근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떠나서 그런 방향과 지향점을 가지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그런 어른이 계신다는 게 그 자체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실은 어른 김장하 다큐멘터리 보신 분들 물론 이제 책도 있지만 경남 MBC가 맞습니다. 정말 좋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꼭 넷플릭스에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전 국민이 한 번씩 봤으면 좋겠고. 벌써 많이 보셨더라고요. 예, 보니까. 많이 보셨어요. 특히 국민의힘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그래야 한국 정치가 좀 달라질 것 같다. 선관위에 요구를 하죠. 뭐 의무적으로 정치를 하려면. 필독서 막 이런 것처럼 선거운동 출마자들은 김장하 선생님 일단 정치 보조금을 받아가려면 이걸 꼭 보게 해라.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걸 좀 법으로 좀 규제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그 위원장님께서 이걸 좀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기획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주선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저 말고도 여러분들이 김장하 선생님께 이재명 후보를 한번 보시면 어떻겠냐라고 건의를 많이 드렸더라고요. 김장하 선생님께서 답변을 안 하고 계셨는데 제가 그러니까 지지난주 토요일 날 진주에 갈 일이 있어서 간 김에 이제 저 진주에 가면 종종 인사를 드리거든요. 김장하 선생님이요. 그래서 뵙고 이제 이런저런 말씀 나누다가 마침 이제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저를 보기 직전에 전 부산대 총장이셨던 차정인 총장을 보셨는데 차정인 총장도 그 말씀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이재명 대표를 한번 만나시라.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김 지사가 한번 추진을 해주시게. 그럼 아마 일부러 저한테 부탁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리를 만들게 된 거죠. 그 김장하 선생님하고 우리 저 위원장님하고 인연은 언제부터입니까? 노 대통령님하고 인연이 먼저 있으셨고 노 대통령님께서 후보 시절에 그 남성당 한약방을 직접 다짜고짜 찾아가셔서 왜냐하면 약속이 안 되니까 그냥 가서 줄을 서셨군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계시는지만 확인하고 바로 그냥 들어가셨는데 보통은 정치인이 그렇게 찾아오기 전에 이제 조금 전에는 알게 되잖아요. 중간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인하니까 그러면 보통은 자리를 피하셔요. 김장하 선생님이. 근데 이제 그날은 대통령이 오신다고 이제 말씀을 들으시고도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이제 뵙게 된 건데 그때는 저는 못 뵙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 후보 시절에 그때 이제 모시고 같이 찾아가서 뵀었죠. 그게 저도 첫 만남이었고 그 이후에 그 이전에 노 대통령님 서거하셨을 때 묘역에 박석을 하셨어요. 근데 박석을 신청을 못 하고 계셔서 제가 이제 이리저리 좀 살펴보다가 꼭 하셨으면 하는 분 중에 김장하 쌤이 빠져 있길래 문재인 당시 이제 이사장님께 건의를 드렸죠. 한번 좀 통화를 하셔서 뭐 의중을 좀 여쭤보면 어떻겠냐. 그래 건의를 드렸는데 직접 통화를 하셨는데 선뜻 박석을 하시겠다고. 그 지금 그 김장하 쌤 박석이 묘역에 있습니다. 봉화마을 거기. 그렇죠. 인연이 시작된 건 그렇게 시작이 됐었고 그 뒤에 후보 시절에 2017년에 진주에 가셨을 때 모시고 갔었고 그 뒤로는 제가 이제 진주에 한 번씩 가게 되면 전화도 드리고 뭐 시간이 되면 한번 뵙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 그 김장하 선생님은 주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말씀을 잘 안 하시고 잘해라고만 하시고 그냥 표정이나 눈빛으로 말씀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본인이 살아오신 생애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네. 선생님을 뵙는 것만으로도 저를 이제 좀 이렇게 다잡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뵈러 가려면은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 돌아보게 되고. 네. 저 카톨릭 신자들이 고해소 고백성사 보기 전에 막 이렇게 챙겨보듯이 이걸 그렇군요. 맞습니다. 네. 하여간 이번 대통령 선거는 사실은 비상계엄 때문에 맞습니다. 치러지는 선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통해서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어떤 나라를 만들까 거기에 어떤 그 표징이 되시는 분이 바로 김장원 선생님이 그렇죠.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 근래에 좀 내놓으신 화두도 그런 화두들이었죠. 뭐 요란한 소수가 네. 침묵하는 다수를 흔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밥 지을 때 밥에 돌이 들어가는 일화라든지 그리고 이재명 후보 만나셨을 때 또 강조하셨던 부분이 청년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청년? 청년들이 투표를 많이 해야 될 텐데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그런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지 않겠냐.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정치 혐오 그리고 갈라치기 뭐 이따가 좀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이제 극단적인 대립 양상인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난 비상계엄 이후에 우리 응원봉 10대, 맞습니다. 20대, 30대 청년들이 대거 나왔기 때문에 그 어떤 에너지 힘이 또 모여서 이번 대선을 치르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비상계엄 때 제가 텔레그램 드렸어요. 네. 어디 계십니까? 비행기 타셨다고. 그때 어떤 마음으로 일단 귀국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계엄 상황이 발생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내가 전해줬거든요. 제가 이제 베를린 자유대 도서관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영국은 낮 시간대였군요. 독일이죠. 독일 그때는 독일이었습니까? 오후 시간이었는데 오후. 집에 도착을 했는데 계엄 얘기를 하길래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러고 이제 유튜브랑 동영상을 보는데 실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바로 한국에 전화를 해서 상황도 좀 확인을 해보고 몇 분 통화를 했는데 그때 하여간 드는 생각은 뭐 빨리 국회로 다 모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부탁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근데 이제 제가 강하게 막 그런 페북에 글을 올리기가 좀 그랬던 게 저는 갈 수가 없는데 거기다 대고 막 하긴 좀 어려워서 전화로 이제 통화되는 분들한테만 부탁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는 바로 귀국하겠다고 이제 메시지를 바로 올렸죠. 근데 몇 분 교포분들은 전화를 해서 귀국하지 말라고 잡혀가니까 상황이 좀 정리되면 들어가면 어떻겠냐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뭐 노 대통령님하고 정치를 하면서 늘 그 똑같은 그 말씀을 주셨던 게 비가 오면 비를 함께 맞아야 특히 국민들하고는 비를 함께 맞는 게 정치인의 본분이고 도리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귀국편 비행기를 예매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진짜 딱 적박하네요. 비가 오면 함께 비를 맞아야지. 남들 다 비 맞고 있는데 자기만 땡볕. 그럼 정치를 안 해야죠. 사실 비상계엄 얼토당토 않은 일이 벌어진 거고 뭐 어제 재판에서도 확인됐지만 뭐 말도 안 된다. 본인이 한 행각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가 뭘 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어떤 일이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일인지에 대한 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너무 쉽게 생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뽑을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그 사람이 살아온 궤적을 봐야 알 수 있는 거라 말 몇 마디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훈련, 단련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게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많이 불신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훈련도 되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 하는 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낍니다. 네. 네. 그 사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말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어떤 시대 정신이 필요하다. 물론 네. 이제 매번 선거 때마다 그러하고 그리고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맞습니다. 사태 이후에 예. 들어선 촛불혁명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또 이상하게 혁명 정부네 계속. 네, 촛불혁명, 빛의 혁명, 혁명 정부가 또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번 대선의 중요한 시대 정신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우선은 계엄과 내란 상황을 극복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내란 종식인데 내란 종식은 다른 말로 민주주의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후퇴하지 않을 민주주의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네. 그런 게 첫 번째 시대적인 과제인 것 같고요. 시대 정신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사회 대개혁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그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후퇴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네. 저는 불평등과 격차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게 사회 대개혁인 것 같고요. 마지막은 이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을 제대로 해내려면 이게 민주당의 힘만으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께서도 최근에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어제 청계광장 첫 유세에서도 강조를 하셨던데 국민을 통합시키고 통합의 정치를 해내지 않고는 내란 종식이나 사회 대개혁은 불가능한 거 아니냐. 네. 이 내란 종식, 사회 대개혁, 국민 통합 또는 통합의 정치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가 꼭 실현해야 될 시대 정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내란 종식, 민주 회복, 사회 대개혁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께서 이제 고개를 끄덕이는데 이 국민 통합을 어떻게 할 거냐는 이제 상당한 이제 고민이 지금 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실천을 하고 계셔요. 저는 이 부분이 이재명 후보께서 많이 달라진 모습 제가 그 처음에 귀국했을 때 여러 우려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것 때문에 메시지를 한번 냈다가 호되게 당하기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이재명 당시 대표죠. 대표하고 회동도 한번 하고 그 자리에서도 촛불혁명 당시의 아쉬움 같은 걸 좀 쭉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당시에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우리 문재인 정부가 정권 교체 이후에도 좀 그 촛불혁명의 광장에 함께했던 정치 세력들과 좀 연합해서 국정을 운영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피력을 했었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의외로 흔쾌히 다음 정부는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함께 광장에서 함께했던 정치 세력들이 국정을 함께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뭐 혹시 이게 이제 뭐 지켜질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주변 분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다들 그렇게 가면 좋기는 한데 과연 되겠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 선대위에 광장연합 선대위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광장에서 함께했던 다른 정당들 그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대선도 함께 치르는 것으로 선대위를 그렇게 만들어내셨거든요. 저는 이건 큰 진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싸웠던 세력들은 국정을 운영할 때도 함께 운영해 나가는 그게 통합인 거죠. 그런 게 통합이지 그냥 무분별하게 무원칙하게 뭐 내란에 동참했던 안 했던 모두 다 끌어모으는 게 그런 게 통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원칙이 있는 통합이 중요하다. 그런 걸 지금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에서부터 실천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후에 이런 부분은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통합의 정치라고 하는 게 좀 희망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오당 그 연대, 그러니까 지난 촛불혁명 때는 사실은 그때도 소위 탄핵 연대 뭐 이런 맞습니다.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쨌든 민주당 정부가 되면서 그때는 어떤 거였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당정 분리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당정 분리 실험은 실패했다라는 게 대중적인 평가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갔냐 그러면 책임 정치론을 한 거예요. 네. 정권을 맡게 되면 정당과 함께 민주당과 함께 정부 여당이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네. 야당과는 협치하면 된다. 네. 이제 민주당 책임 정부론. 그래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도 그 얘기 많이 하셨어요.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입니다. 맞아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실험을 해봤던 건데 책임 정치론을 야당과 협치라고 하는데 그냥 손 내밀고 도와달라고 한다고 야당이 무조건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협치만으로는 어렵구나. 결국은 뜻을 같이 하는 정당들이라면 큰 틀에서 국정 운영 과정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연정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게 통합의 정치라고 하는 게 쉽지 않구나. 우리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또 한번 그 깨닫게 된 거죠. 네. 그 사실 거기에는 대체로 다 동의를 많은 분들께서 하실 것 같은데요. 어제 홍준표 시장의 책사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가 이재명 캠프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분이 과거에 한 얘기가 좀 많이 심해요.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이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치매인가 정신분열증인가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에 아시는 것처럼 그 일본 이제 보복적인 그 수출 규제 관련해서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캠페인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굉장히 많은 시민들께서 직접 행동에 나섰는데 그걸 뭐 어린애 같은 자존심에 불과하다. 그리고 친일은 뭐 당연한 거다. 그분뿐만 아니고요. 홍준표 시장 본인만 하더라도요. 사실은 제가 도지사 할 때 역점적으로 추진한 것 중에 하나가 홍준표 지사 시절에 폐쇄했던 진주 의료원을 맞습니다. 다시 이제 공공병원 공공의료원을 만드는 작업을 했고 지금 진행 중인데 뭐 무상급식을 갑자기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그러니까 모든 정책을 다 동의하는 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광장연합 선대에 참여한 다른 야당들의 경우에도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나 사회민주당이나 어떻게 모든 정책을 민주당과 다 똑같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선언문에 보면 함께 동의하는 과제 11가지를 적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 대개혁을 위한 11가지 과제는 공동으로 추진한다. 그렇지만 생각이 다른 부분들은 각자 생각이 다른 정책과 노선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각자 노력하는 거죠. 그게 연합인 겁니다. 안 그러면 당을 통합시켜야지. 그래서 홍준표 시장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극으로 가버렸어요. 그 보수가 비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보수에 좀 가까운 사람들이 어떻게든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분들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선거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나중에 국정 운영을 할 때도 우리나라의 합리적인 보수가 제대로 자리 잡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어떻게 새가 날개 하나로만 날겠습니까? 두 날개가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오히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선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하면 정상화될 수 있을지 대한민국의 정치가 제대로 두 날개로 날 수 있을지까지 함께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저는 뭐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른 건 다 이해해도 친일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은 싸워야죠. 얼굴을 붉히더라도 그거는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토론을 통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그 문재인 정부 때 유승민 전 의원은 이제 사실은 내각에 좀 참여도 어떻게 뭐 해보려고 노력도 했는데 본인에게 직접 제안은 안 됐지만 이제 그랬던 제일 큰 이유가 중부담 중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에 대한 생각이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다만 외교 안보 분야는 확실하게 달랐거든요. 근데 그럼 유승민 의원에게 우리가 외교 안보를 맡길 수는 없잖아요. 생각이 같은 분야는 정책 협약을 맺고 맡길 수 있겠죠. 그게 연장인데 앞으로도 저는 그건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생각이 다르면 다른 대로, 같으면 같은 대로 공통 분모를 찾아서 함께 풀어나가는 그게 그래야 이게
민주당이 170석을 갖고 있다고 민주당이 독주한다 또 네. 뭐 오만하다 이런 얘기를 안 듣고 오히려 170석이라는 의석이 다른 야당들하고 함께 하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과 기대로 국민들에게 이를 좀 제대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의석이구나라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네, 저는 그렇다면 이제 소위 얘기하는 정책연합의 파트너가 그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전반을 다 포괄한다고 하면 노선은 뭘까? 자기 중심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민주당의 뿌리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께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기본사회를 포함한 민주당이 가져가야 될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안고 가는 우리 민주당의 기본적인 뿌리는 튼튼히 하고 그렇지만 그 뿌리가 튼튼한 나무들은 자양분을 여러 군데서 뽑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목소리들은 함께 아울러서 갈 수 있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그러면 대한민국 사회가 그만큼 위기예요.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민주당의 힘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민주당만 또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면 다른 야당조차도 포괄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노선 정책이 힘을 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국회 안에서 다 반대하고 민주당만 밀고 나간다? 그럼 국민들이 볼 때는 그게 한두 번이지 반복되면 그 국민들 눈에 좋게 보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극우 내란 세력은 반대하지만 다른 야당들과 민주당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이건 우리 사회가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러면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훨씬 만들어지기 쉽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이 생각하고 요구하는 것만큼 가는 거거든요. 그런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내부가 지금 많이 복잡한 상황인데 사실 후보인 김문수 후보는 배후에 전광훈, 윤석열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던데요. 전광훈이 키우고 윤석열이 지지하는. 그러네. 맞습니다. 표가 딱 떨어지네요. 전광훈이 키우고 윤석열이 지지하는. 그런 후보를 어찌 국민이 지지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도 또 한동훈 등등의 이제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좀 이렇게 분화해서 소위 얘기하는 정책연대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건 국민의힘의 과제라고 봅니다. 정권 교체 이후에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정당 보조금을 한 해 400억, 400억에서 500억 가까이 받는 정당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세금으로 지원하는 정당이라면 그에 걸맞는 모습을 갖춰야죠. 지금의 국민의힘은 정말 국민의 세금으로 이걸 지원해도 되는 정당인가? 좀 의문이 들 정도 아닙니까? 아니 이틀에 걸쳐서 그런 막장들하고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의 기본은 국민들이 세금으로 지원하는 제일 큰 이유는 풀뿌리에서부터 민주주의 훈련을 거쳐서 좋은 정치 지도자를 양성해내고 그런 정치 지도자가 앞장서서 정권을 맡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고 이런 일을 해달라고 지원을 하는 건데 선거 때마다 자기 정당에서 키워낸 정치 지도자가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외부에서 용병을 꼬아야 되는 그러면 이건 정당의 존재 의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연대고 나발이고 논의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먼저 정당으로서 모습을 제대로 갖추는 게 급선무다. 그리고 우리는 국민의힘은 그 일을 하라고 하고 우리는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될 개혁들을 다른 야당들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어제 김문수 후보가 가짜 진보를 찢어버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서 또다시 막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얘기 전혀 새롭지가 않군요. 하도 전혀 새롭지가 않다. 워낙 그런 부분에서 일가견이 있는 분이라 막말에 막말이나 또는 좀 국민들의
기본적인 좀 상식을 벗어나는 말씀들을 하도 많이 해오셔서 어떤 말씀을 해도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네, 여전히 어떤 뭐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잘못된 그릇된 판단인데 이거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은 지금 쥐를 잡아먹고 쓰레기를 먹고 산에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는다. 북한에 가보지 않는 알기 어려운 이런 사실들을 어떻게 알고 말씀하시는지. 예. 네, 북한을 진짜 가보셔야겠네요. 그러니까 한번 그 교류 협력을 빨리 해서 네. 정상화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김정은만 자유로운 게 진보냐 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저는 지금도 북한 얘기를 하는 건 정치에서 네. 그건 캐캐묵은 색깔론인데 이제 국민들은 그 해묵은 색깔론에 네. 좌우되는 그런 시대는 전 지나갔다고 봅니다. 여전히 일부 극우 세력의 준동에 이제 뭐 동조하는 분들이 없지는 않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금 당장 국가가 위기고 경제가 어렵고 청년들이 살기가 힘든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여기에 왜 북한이 왜 끼어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테러 네, 위협이 네. 실제로 많이 좀 나오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관련해서 네, 김민석 의원이 담당을 하고 계시죠. 예. 네. 그 지금 통화 중이시네요.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지금 오늘 방송 중에 통화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방송 중에 통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계속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전문 킬러용 저격 소총이 밀수되었다. 이런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어제 진성준 의원이 예. 이제 방송에 나와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네. 실제로 땅에 이제 그 테러 담당 부서 쪽에는 네. 의원님들이나 그쪽에는 다양한 제보들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지난번 경선 과정에서는 네. 그 이제 우리 후보들끼리 대기하는 장소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 후보 오시더니 이제 방탄복을 계속 입고 계시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말씀 나누는데 그때는 산탄총으로 저격하겠다라는 그런 제보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요? 네, 그래서 네. 아니 그러면은 옆에 있는 우리도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예. 얘기를 했었는데. 김민석 네. 의원이 전화 연결됐습니다. 예, 의원님. 네, 취재 편의점입니다. 저희 지금 그 김경수 총괄 선대위원장과 인터뷰 가운데 저희가 전화 연결 드렸는데요. 그러시군요. 네. 김경수 위원장님 거기 계신가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우리 김경수 위원장님한테 다 여쭤보시면 다 아셔요. 뭐 어떡하잖아요. 제가 이게 지방을 다녀오느라 그새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예, 아니 그 하도 이 얘기만 좀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도 사거리 2km 전문 킬러용 저격 소총이 밀반입되었다. 예, 이런 얘기가 들려서 그런 류의 제보나 첩보는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테러대책 TF를 가동해서 제가 단장을 맡고 거기에 선대본의 주요한 좀 책임자들이 상당히 참여하고 그 가운데 경찰과 군의 고위직을 지낸 분들이 안전실을 구성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저희에게 개별적으로 오는 제보와 공개적으로 오는 그러니까 당으로 오는 제보를 합쳐서 네. 한편으로는 참고하고 한편으로는 또 경찰에 보내면서 일단 제보에 대한 분석도 첩보에 대한 분석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아마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것 중에 하나이고 공통적인 것은 이 내란이 실체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네. 그래서 여전히 그 일부 연관 세력이 그 잔존 세력이 암약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고 네. 그리고 이 선거 막판에서 국힘 측이 정상적인 방법으로서 정권 교체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특히나 이번 후보 교체의 폭력적 사태 이후에는 테러 외에는 남은 것이 없지 않느냐라는 합리적인 우려가 굉장히 광범해지면서 특히 제보가 폭주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한 것이 하나이고 그것의 핵심을 보면 결국은 지난번 부산에서 있었던 근접 테러와 네.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원격
테러 두 가지의 가능성이 단순화시켜 보면 있는 것이어서 저희들이 그 현재 제보의 내용과 실체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추적해서 점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런 근접적 우리 위험과 원격 위험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로 범주화해서 보고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인데 축제 때 후보가 지금 방탄복 입고 다니는 지경이니까요.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그렇죠. 뭐 내란으로 인해서 생긴 선거이고 또 여전히 그 세력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이미 국민들께서 다 아시는 상황이어서 저희로서 난감하기도 하고 후보가 이제 일반 청중들과의 접촉을 여전히 계속 강하게 이제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에 대해서도 마음은 알지만 좀 유세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문자가 저희한테 오는 문자의 90%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정도 상황이어서 아니 선거 때 유세를 안 하면 어떡합니까? 접촉 유세를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또 위기는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이 상황을 저희 선거의 기조 중에 하나인 K 이니셔티브 차원에서 K 유세를 또 온오프 하이브리드로 만들어내는 방법을 포함해서 또 경호도 너무 이렇게 빡빡하지 않게 경호를 하면서도 그 자체가 조금 보기 근사할 수 있는 뭐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 풍선 얘기도 있고 한데요. 그런 다양한 방법을 또 찾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모두 7건에 대한 테러 정보 수사 중이라고 언론 보도에 나오는데요. 이게 뭐 수사의 성과는 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경찰에서 진행할 수는 경찰에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이미 선거 열차가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부산에서 있었던 테러가 사실은 그때의 정확한 내용과 배후가 아직까지도 미국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런 류의 테러가 통상 뭐 정확하게 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수사는 수사고 일단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어서 지금은 뭐 그것을 어떻게 실제 상황이 안 일어나도록 방비할 것인가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지금 뭐 군사 쿠데타, 사법 쿠데타, 그 다음에 정치 쿠데타로 안 되니 마지막에 선택할 것은 이재명 후보 암살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실제로 사법살인을 하려고 했고 칼테러가 있었고 계엄을 통해서 고깃밥 만들자 뭐 이런 것이 있었고 맞아요. 야구방망이도 등장했었고 그래서 그렇죠. 뭐 그런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상황으로 저희는 보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20일 오늘부터 따지면 21일 남은 건데요. 저희가 그 요소 꼭 필요할 때 또 위원장님 연결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우리 김경수 위원장님 불러주세요. 저도 처음 나왔어요. 김경수 위원장님 그 섭외에서 처음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계속 말씀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선거 뛰는 입장에서 이 테러 위협이 있으면 후보가 좀 위축될 것 같아요. 저도 그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제발 후보 그 경청 투어 할 때요. 경남도 다녀가셨잖아요. 경남 오신다고 하니까 경남에 있는 지지자들이 제발 안 오시게 하면 우리 다 마음 아니까 안 오셔도 된다고 너무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도착하셔서 이제 시장이나 이쪽을 쭉 도시면서 실제 나와 있는 시민들하고 접촉을 하시는데 물론 경호가 철저하게 이제 함께 에워싸고는 있지만 그래도 후보 입장에서는 나와 계신 시민들에게 뭐 그래도 뭐 다가가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경남 오셨을 때 보니까 그래도 이제
시민들께서 자제를 많이 하시고 옛날 보면은 막 서로 손잡겠다고 맞아요. 하고 이게 누가 손 내밀면은 오히려 시민이 와가지고 대신에 이제 아이들은 이제 후보께서 이게 쭉 방어 저지선이 있는데 그 밖으로 이제 나와서 사진도 같이 찍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접촉은 최소화하면서도 시민들과는 계속해서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경청 투어를 쭉 이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후보께서 고집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들었었고 근데 선거 시기에 후보 입장에서는 시민들을 만나지 않는 선거 운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런 선택을 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뭐 일당 독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혼자 결정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지난번에 저희 인터뷰 하시겠다고 했는데 공보에서 막혀서 못했습니다.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다종다기한. 그러니까 일종의 민주당 내부의 집단지성, 그 다음에 이제 시민들께서 함께 지켜주는 이게 왜냐하면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그래도 87년 6.25항쟁 이후에는 제도적 민주주의는 안착되었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아니 맞습니다. 세상의 내란이라니 그렇죠. 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진주에서 김장하 선생님 그리고 위원장님 이재명 후보 이렇게 만나고 계실 때 저는 시민들을 만나고 있었는데 시민들께서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진주에서 민주당은 서울에서 민주당과 다릅니다. 진주는 대구하고 비슷하죠.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변 분들이 다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단 이번 선거를 이재명 후보 당선 이 의미를 넘어서는구나. 그런 좀 자기와의 동일시하는 감정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영남 합동연설회 할 때 그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영남에서 민주당 하고 계신 분들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으로 그 활동을 하셔요. 언제 깨질지 모르는 바위인데 근데 나라도 계란이 되지 않으면 그 바위가 깨지겠냐고요. 그런 심정으로 하셔요. 눈물 난다 진짜.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살아온 삶이 이제 그런 삶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영남에 계신 분들은 이재명 후보를 보면서 이제 자기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고난이나 어려움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좀 위안을 받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더 그런 감정들이 좀 더 일어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여전히 민주당에게는 경남 지역, 그 다음에 이제 경북 지역. 오늘 이재명 후보 동선이 대구여서 저희도 이제 이 방송 마치고 바로 대구로 내려가서 대구에서 울산으로 가시죠. 이렇게 뵈려고 하는데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이 지역은 아성일까요? 참 풀기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후보는 또 사실은 안동 출신 아닙니까? 맞습니다. 고향에서 더 표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부산 경남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부산 경남이 이렇게 소위 보수의 아성이 됐던 건 뭐 YS의 3당 합당이 결정적이었죠. 사실은 그 전에는 부산 경남 지역은 야도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야도였죠. 근데 YS라고 하는 정치인이 그런 시도민들의 지지를 얻고 그대로 이제 보수의 품에 안기면서 그 PK 자체가 이제 보수의 아성이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겼는데 그걸 극복하는 데 한 30년 걸린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나서 요즘은 그래도 이제 대선 때 40% 내외의 지지를 꾸준히 2010년 이후로는 유지해오고 있는 중이라서 이게 이제 서서히 극복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은 대구 경북은 PK하고는 또 다른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대단히 폐쇄적이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에서도 민주당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단히 열심히 하시고 조금씩 그 영역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지율은 길게 보면 계속 상승해 오고 있는 다만 더디게 상승하는 것 때문에 TK에 계신 분들은 여전히 좀 힘들죠. 그러니까 20%대하고요. 40%대는
활동해 보면 네. 완전히 다릅니다. 20% 때는 5명 모이면 1명이 민주당이에요. 말을 못 해요. 말을 못 해요. 30%만 돼도 3명 중에 1명 아닙니까? 예. 40%로 가면은 그러면은 뭐 해볼 만한 예. 그런 게 지역에서 이제 예. 활동하는 분들이 고충입니다. 특히 TK 지역 같은 경우. 그렇군요. 예. TK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진짜 제가 갈 때마다 이렇게 눈물을 뵙게 되는데 작년 총선 때도 그랬거든요. 스스로 게릴라라고 표현합니다. 게릴라. 우리는 민주 게릴라다 네, 이렇게 네. 표현을 하시는구나. 그나마 PK 지역은 노무현 네. 대통령 힘이 굉장히 커지고 맞습니다. 김해 같은 데는 이제는 완벽하게 민주당 지역구가 돼버린 거죠. 꼭 그렇지는 그렇지는 않아요? 않은 게 아. 시장은 또 국민의힘입니다. 지난번 대선 그렇습니까? 이후에 직접 바로 예. 치러지는 선거라서 그런데 뭐 아슬아슬한 표차긴 했는데 네.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민주당 지지세 또는 민주 세력이 네. 훨씬 예. 뭐 강한 지역이라고 예. 볼 수 있죠. 저희가 앞서 이병태 교수 이재명 캠프 합류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방금 예. 전에 예. 민주당의 조승래 수석 대변인 그 기자들에게 입장 발표를 해서 예. 이병태 교수 참여는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맞습니다. 예. 다만 홍준표 후보 홍준표 지지하시는 그 팀 캠프에서 일부 인사들이 지지 선언을 현재 준비 중에 있다. 이제 그 안에 이병태 교수가 들어가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지 선언하는 것하고 네. 선대위에 참여하는 것하고는 다른 완전히 다른 거죠. 예. 예. 그래서 저희가 홍준표 시장과 관련돼 있는 분들은 네. 지금의 국민의힘은 자기들이 지지하기 어렵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그나마 자기들이 볼 때는 차선의 대안으로 이제 지지하겠다라는 건데 지지 선언하는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럼 환영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나 예.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원칙 있는 통합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그렇죠. 노선 예. 가치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예. 방금 전에 한길 리서치에서 속보를 냈는데요. 후보 등록 후에 첫 번째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 49.5%, 김문수 후보가 38.2%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해볼 만한 선거죠. 근데 선거라고 하는 건 예.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는 네. 여전히 특히 이제 대선인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각 진영의 표가 결집되는 선거인 경우들이 많아서 네. 저는 뭐 표차가 또는 뭐 이 여론조사의 지지도 차이가 좀 난다고 하더라도 네.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선거는 보니까 방심하면 꼭 지더라고요. 방심하면. 예. 예.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할만한 거 아니야? 이런 심정이 드는 순간 네. 국민들이 그걸 먼저 알아봐요. 그러니까 절박하고 간절하게 선거를 하는 팀과 네. 그렇지 않고 이제 이 정도면은 뭐 다 이긴 거 아니야?라고 방심하는 팀은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하게 선거운동하는 쪽에 뭐 그래도 한 표라도 더 주게 되는 그게 국민들의 심정인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선거도 마지막까지 한 표가 모자란다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간절하게 선거운동을 해야 네. 이기는 선거고 또 그렇게 해야 저는 단순한 대선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꼭 필요한데 네. 그걸 위해서는 더 절박하고 절실하게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습니다. 댓글창에 김경수는 참 착하다 이런 그런 글들이 막 올라오는데 네. 사실 그 경쟁했던 후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대개의 경우 경쟁했던 후보가 타당의 후보보다 더 밉다.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전 그게 잘못된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와 간행. 좀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네. 이 부분은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워낙 강조를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네. 당내 경선 아닙니까? 네. 당내 경선은 당에 함께 일하는 동지들하고 하는 경쟁인데 그렇죠. 예. 그걸 그렇게 죽자 살자 이상한 거죠. 그게 대체로 오히려. 그 예. 후보의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내 네. 경선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 당내 경선에서 네거티브는 절대 안 된다. 두 번째, 네. 노 대통령님께서 당시에 2002년에 경선에 참여하실 때 2001년, 2002년에 상대 후보가 이인재 맞아요. 후보였잖아요. 예. 노 대통령님은 이인재 의원에 대해서는
기회주의자라고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보따리 장수라고 표현하는데 이 당 저 당 옮겨 다니는 어떻게 그런 정치를 본인은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지도자로 모시냐.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그러니까 자기의 노선과 철학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유불리를 가지고 이 당 저 당 옮겨 다니는 정치인을 그렇죠. 뭐 함께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모실 수는 없다. 이게 워낙 확고하셨거든요. 근데 경선에 나서려고 보니 지지율이 그때만 해도 3%. 그래서 이게 경선에 나서면 선거를 이길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 경선에서 지게 되면 그러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원칙이 경선에 나섰다가 지면 그러면은 이긴 후보를 당선된 후보를 위해서 자기 선거처럼 띄워줘야 되는 게 그게 당내 경선의 기본적인 원칙인데 내가 과연 이인재를 위해서 내가 정말 자기 선거처럼 뛸 수 있을까? 이게 마음이 정리가 되는 그래서 그 마음의 정리를 하는데 한 사흘 걸리셨대요. 사흘. 그래서 이게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후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선택한다면 그 국민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경선 결과를 깨끗하게 받아들이고 뛰어야겠다. 이 마음의 정리를 하고 경선에 뛰어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내 경선에 뛰어드는 사람들의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내 경선할 때는 그래서 네거티브를 하면 안 되고 이인재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 전혀 안 하셨잖아요. 오히려 이인재 후보 거꾸로 장인어른 뭐 들고 그렇죠. 나오고 이러면서 네거티브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도 또 그 아주 품격 있게 또 맞습니다. 대응을 하셨고 그리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깨끗하게 승복하고 당선된 후보를 위해서 끝까지 선거운동을 함께하는 이걸 워낙 강조를 많이 하셔서 저로서는 이제 배운 대로 배운 대로 그리고 이런 당내 경선에 이런 문화와 간행이 이제 좀 쌓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민주당도 100년 정당이 되려면 저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왜 선출된 후보가 이제 낙선된 후보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그게 이상한 거예요. 당연히 도와줘야죠. 당연히 줘야죠. 그렇게 백의종군을 해서라도 도우면 그러면 선출된 후보가 고맙다고 하고 이게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찾아가서 어떻게든 도와달라고 설득하고 꼬시듯이 하고 갑자기 한덕수 훌륭한 거절 싫어.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평소에 그런 탓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민주당 올해 출입한 기자로 볼 때 이번 대통령 선거는 지금까지 있었던 민주당 선거하고 또 확 달라진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 맨날 늘 용광로 선대위라고 하지만 뭐 반대파 비판했던 사람 그리고 심지어 그 국민의힘 예전에 한나라당 출신들까지 경북 지역에 국회의원들까지 와서 하는 선거는 처음인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대선 이후에 정부를 어떻게 꾸리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의제일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뭐 후보께서 뭐 하겠지만 판단하시고 준비해 나가실 텐데 이재명 후보랑 제가 이제 그 2월달에 만났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거 과정에서도 연대가 중요하고 국정 운영 과정에서도 함께하는 연합이 뜻을 함께하는 정치 세력이 연합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는 게 중요하다라는 데 대해서 당시에도 이 후보도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좀 아까 말씀드렸던 원칙 있는 통합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하에 힘을 모아 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신속하게 개혁하고 바꾸어 나가는 그런 국정 운영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각성한 아줌마님이 슈퍼챗을 쏴주셨어요. 김경수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진짜 대한민국에서 멋진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슈퍼챗은 김경수 위원장님 가져가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저한테 안 주셔도 좋으니까 많이 쏴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번 대선에서도 부산 경남 민심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라는 건데요. 또 지역을
맡기도 하셨습니다. 예. 예. 불경 쪽을 예. 좀 함께 맡고 있습니다. 네. 예. 지난 대선과 비교해 볼 때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어느 정도나 득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 지난 대선 때는 함께하지를 못해서 먼 거리에서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네, 와서 쭉 그 불경 다니면서 득표율부터 이제 지난 대선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보다 실제로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당연할 거라고 보는데 일단 계엄과 내란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국민들로서는 그러니까 겪지 않았고 될 고통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대선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론이 있는 거죠. 선거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동안 선거가 있기 전까지 국정을 책임졌던 정치 세력에 대한 평가거든요. 평가와 심판이 있는 건데 잘했으면 다시 지지해주고 못했으면 심판하는 게 그게 선거잖아요. 이번 선거는 기본적으로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국민들이 그 부분은 저는 뭐 불경 아니라 어디라도 당연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여전히 지역주의 벽이 있기 때문에 TK와 PK 지역이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지지율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다음은 두 번째 판단의 기준이 이번에 나온 후보들 중에 누가 내 삶을 바꾸어 줄 수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더 발전시켜 줄 수 있는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유능한 일꾼이 누구냐 이런 걸 이제 평가의 기준으로 삼게 되는데 선거 과정에서 그런 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 정말 준비된 후보가 누구인지 그리고 실제 추진력을 가지고 일을 제대로 성사시켜내는 일을 해낼 줄 아는 후보가 누구인지 이런 게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기 시작하면 저는 뭐 PK 지역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지지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그 다음 이 지난 대선에 비해서 이번 대선에서는 뭐 대체로 전체적으로 한 득표율은 한 10% 이상 오르지 않겠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표수를 정했더라고요. 150만 표 이기겠다. 김승원 위원장이. 근데 목표를 정하는 건 좋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표차가 나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투표를 하면 우리가 한 표가 모자라. 그렇게 이런 심정으로 선거운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이번 대선에서 이후에 중요한 두 가지 개혁 과제가 있다면 물론 검찰 개혁 뭐 이런 거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뭐 사법 개혁 이런 거 말고 개헌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 해야 됩니까, 개헌은? 그러니까 개헌의 과제는 그 이재명 대표와 상의를 할 때도 이재명 후보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개헌은 꼭 해야 됩니다. 그 대한민국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인데 근데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죠. 개헌은 민주당 혼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상대가 있는 일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의 상대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 정립이 되는 것이 일단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헌법 파괴 세력들하고 개헌을 논의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또는 헌법을 파괴한 세력들하고 동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결별하지 못하고 선을 긋지 못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도 개헌을 논의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말 개헌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스스로 국민의힘 안에 헌법 파괴 세력들하고는 선을 긋고 내부 정립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전 개헌 논의는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그러면 다음 지방선거 때도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려면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기 정립은 반드시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권력구조 개편에만 좀 골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는 뭐 내각제이기도 하는데 그건 우리 국민들이 절대로 받기 어려운 것이고. 전 대한민국에서 내각제는 실적으로 지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4년 중임제 이런 것도 있지만 뭐 개헌에서 담아야 될 수많은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력 구조에만 골몰하는 것 자체가 개헌의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권력 구조는
전체 개헌 과제 중에 어찌 보면 한 부분인 거고요. 네. 오히려 지금 87년 체제 이후에 40년 가까이가 됐기 때문에 네. 그 변화된 현실에 맞게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개헌 과제들이 정말 많고요. 네. 특히 지방분권이나 균형 발전과 관련된 것들은 국가의 운영 시스템과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중요한 과제들부터 먼저 논의를 해야죠. 권력 구조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뭐 5.18 또 그다음에 네. 저는 다 떠나서 이 그 검찰의 영장 청구권 맞습니다. 이런 네. 것도 다 좀 정리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댓글 엄청 들어오네요. 예, 에그토스트님이 김경수 지사님 인상이 참 좋아요. 다음 정치인은 김경수. 고맙습니다. 이번엔 이재명, 다음은 김경수 막 이런 구호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좀 여쭤볼게요. 그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어제 저희 옆 건물의 지하 이제 짜장면 집에서 식사를 했는데 사장님께서 살포시 저에게 여쭤볼 게 있다고 그래서 뭐냐고 했더니 국회 정말 국회도 세종시로 가나요? 아니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떡하냐고.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네. 예. 상인들은 진짜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요. 예. 그 이게 사실은 균형 발전을 얘기를 할 때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예요. 서울이 공동화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렇죠. 거니까 예. 다 빠져나가면 어떡해? 뭐 이런 건데 이제 그게 오해라는 거죠. 지금은 수도권 특히 서울과 수도권이 한 해에 약 8만 명 내외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유입이 돼요. 순수 증가되는 분을 제외하고. 그러니 이게 집값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는 14만 명까지 늘었다가 그게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균형발전 핵심 도시 추진하면서 그 효과가 나타난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밖으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더 많았습니다. 네.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가 균형발전을 올스톱 시키고 그게 다시 이명박 정부 말기부터 그 역효과가 나면서 다시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지금 늘어서 6만 명에서 8만 명 정도 들어오거든요. 수도권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 혼잡 비용만 한 해 39조 원이에요. 와. 이러니 1년 경남도 예산이 10조인데 10조 조금 넘는데 3년 예산보다 많은 근데 새벽부터 막혀요. 도로에 새벽부터. 뿌리고 다니니까 그러니 서울에 사는 사람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도 힘들고 기업들도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무실 유지 비용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경상 운영비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자, 그래서 이게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요걸 함께 풀자는 겁니다. 여의도를 예를 들면 국회가 가잖아요. 자, 그럼 이 국회 자리에 뭐가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계획으로는 여의도를 국제금융업무지구로 만들자. 그래서 세계적으로 홍콩에 있던 국제금융사들의 아시아 헤드쿼터들이 지금 싱가포르나 일본 맞아요. 이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는데 서울로 오게 하자는 거죠. 서울로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자. 그래야 서울은 서울대로 사람들은 몰려오지 않으니까 쾌적하게 삶의 질은 높아지고 거기서 좋은 일자리들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서울이 국제금융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경제 수도로서의 기능을 하게 만들면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도 오히려 더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가 있으면 맨날 시위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국민의힘 여기까지 들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있는 것이 빠져나가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냥 빠져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서울에 맞게끔 행정은 행정 수도로 가지만 그 빠져나간 자리에는 서울이 경제 수도에 맞는 새로운 기구나 뭐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은 금융수도, 그렇죠. 금융경제수도, 금융문화경제수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종은 행정수도, 세종과 충청권이 행정수도. 되고. 그렇군요. 취재 편의점은 세종시로 이사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오늘
여성분들께서 슈퍼챗을 많이 써주시네요. 김경수 위원장님 멋지십니다. 어제 쇼츠 잘 봤습니다. 어제 무슨 쇼츠가 나왔죠? 저도 못 봤는데. 네, 행복한 여자님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뭐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네.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너무 따뜻한 인터뷰였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너무 따뜻하고 재밌고 네, 꼭 예. 필요한 말씀을 많이 듣는 기회였는데요. 예. 끝으로 이것 좀 여쭤볼게요. 정치인 김경수는 앞으로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저도 고민입니다. 우선은 이번 대선에서 이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제일 고민이 됐던 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많이 부강해졌는데 왜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을까? 이제 그게 제가 정치인으로서 제가 해외에 있을 때 갖고 있었던 제일 큰 화두였고, 경제적으로도 우리보다 훨씬 부강한데 국민들의 행복 지수도 높은 나라들, 이제 그 나라들하고 우리나라는 뭐가 다른지가 이제 궁금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많이 연구도 하고 했는데요. 그걸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정권 교체 이후에 제가 해보고 싶은 그리고 함께 풀어나갔으면 하는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할 일이 많으실 것 같네요. 네. 예. 진짜 할 일이 많으실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이게 다 모든 게 이게 교육에서 비롯된 중요하죠. 측면이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등이 이게 일자리에서 비롯되는데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로부터 시작이 되고 대학이 딱 서열화되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초중고가 경쟁이 엄청 심하잖아요. 불행한 거죠 우리 애들이. 2세 2대반 뭐 그 의대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풀려고 하더라도 이게 교육은 교육 문제만으로 풀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게 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과 학교 가는 게 힘든 한국의 아이들, 이걸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고통을 감내하게 해야 됩니까? 빨리 바꿔내야 되고 저는 다음 4기 민주정부의 제일 큰 과제 중에 하나도 제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게 만드는 그런 교육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좀 즐겁고 재미있게 유쾌하게 학습을 해야 되는데 300개다. 단어 외워와라. 틀리면 너 제시야. 이게 참 어떻게 우리가 좀 자유롭고 답을 정해놓고 찾게 만드는 이 교육으로는 아이들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꾸 물어볼 게 생기네. 큰일 났네 이거. 남북관계 사실은 저는 문재인 정부 때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때 잠깐 중국에 살다 왔는데요. 아이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비행기 타고 가지만 돌아올 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북경 남역에서 기차 타고 부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올 거야. 이렇게 서울역에 도착할 거야. 기차 타고 올 거야라고 했는데 중국에서부터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정말 슬펐습니다. 저는 뭐 남북 관계는 지금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데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게 이제 늘 노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던 건데 저는 지금이 딱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어렵다고 서둘러 가거나 또는 뭐 빨리 북한하고 뭐 어떻게 해서 뭘 하나 만들어내야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된 제일 큰 이유가 북미 관계 맞습니다. 아닙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을 했던 게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오히려 북미 관계를 푸는 데는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북미 관계가 풀린다고 뭐 나만이 패싱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그걸 뒷덜미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해 나가면 된다. 북한과 미국이 스스로 북미 관계를 풀어나간다고 한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걸 풀어나가는 과정에는 남한이 반드시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미국이 북한에 대한 걸 모든 걸 다 지원해 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남한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 과정에서 함께 참여해서 풀어나가면 저는 오히려 이게 위기인데 거꾸로 이 위기가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는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말 따뜻하고 의미 있고 종종
고정 출연하실래요? 제가 고정까지는 아니고요. 이건 기회가 되면 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 무엇보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시니까 예, 정말 자주 모셔서 좋은 말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6월 3일이면은 12월 3일 계엄이 생긴 지 딱 6개월 만이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6개월 계엄 발표한 그 시간쯤이면 다음 대통령이 누구인지가 아마 나올 것 같은데 6개월 만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바꿔준 세상을 다음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우리에게 또는 이재명 후보에게 부여한 사명, 임무 제대로 완수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서 반드시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댓글에 최고.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